네, 기자들의 눈으로 정치권 소식을 들여다봅니다. 불사조 기자단, 경향신문의 박순봉 기자 그리고 문화일보의 이은지 기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이제 봄이 왔는데 정치권에도 봄이 오는지. 자, 먼저 제일 화제는 한일 정상회담이에요. 짧게 대통령실 분위기를 박 기자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정상회담 후속 대응으로 대통령실이 좀 부산스러워 보이기도 하는데 취재해 보시면 현재 분위기는 어때요? 사실 정상회담 하기 전에 이제 강제동원 배상 해법을 내놨던 거잖아요. 먼저 네. 내놓고 그다음에 정상회담을 했던 거죠. 근데 해법을 내놨던 그 시점쯤에서는 굉장히 용산이나 여권 쪽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들을 예로 들었었는데 뭐 대표적으로는 일단은 미리 여론조사도 좀 해보거든요. 이런 안건들이 있을 때요. 나쁘기는 했는데, 그러니까 좋다기보다는 나쁜 의견이 많았지만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나쁘지는 않았다. 이게 이제 첫 번째로 보는 거고, 그다음에 이게 민생 이슈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체감되는 이슈가 아니고, 그다음에 거기에 더해서 미래로 간다라는 명분이 있기 때문에 나쁘지가 않다. 그리고 민주당이 대응을 하는 게 좀 적절치 않아서 오히려 반사이익을 볼 수 있다. 어허. 그러면서 이제 예로 드는 게 뭐 삼전도의 굴욕, 아니 뭐 이완용 이런 표현들을 쓰고 네. 있는데. 그런 표현들은 너무 과하기 때문에 오히려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이슈다. 이렇게도 봤고요. 그리고 일종의 기저 효과랄까요?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당장은 좀 부정적으로 보겠지만 한일 관계가 개선됨으로 인해서 나오는 어떤 경제적 효과라든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효과 같은 것들이 나오게 되면은 요거는 향후에는 좋아질 수밖에 없는 이슈다. 이렇게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 분위기였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정상회담을 하고 나서는 좀 내부에서도 좀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좀 많은 네네. 것 같아요. 일단 이게 대표적으로 하는 얘기는 지금 다 이제 이게 지금 69시간제하고도 좀 비유해서 얘기를 하던데 69시간제 같은 경우에도 문제가 되는 게 일을 먼저 많이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어음을 받고 나중에 이제 그걸 행사하는 그런 과정인데 실제 행사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한일 정상회담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특히나 이번에는 그런 우려가 원래 있었지만 메뉴판이라도 좀 보여줬으면은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아 이런 게 향후에 올 수도 있겠구나 이런 기대감이 있을 텐데 이번에 메뉴판도 안 나온 게 아니냐. 그러니까 여권에서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이제 민심이 좀 많이 흔들릴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우려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메뉴판은 나왔죠. 나왔나요? 스키야키와 오므라이스가 식당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가 먼저 줬는데 일본에서 얻을 건 무엇이냐. 이런 메뉴판이 국민들에게 제시되지 않으니까. 네, 그래서 사실 그거를 좀 여권 쪽에 종합적으로 좀 물어봤을 때도 좀 걱정들을 하는 이유가 뭘 받을 수 있느냐 이건데 네네. 지금 당장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부장 요 문제잖아요. 근데 그것도 이미 사실은 굉장히 이 국산화가 다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크게 기대하기가 좀 어려운 거고 그 다음으로 보자면 이제 미국에서 뭘 받아야 되는데 미국과의 관계 같은 거 안보적인 분야에서는 충분히 어느 정도 협상이 좀 좋은 것 같아요. 그쪽에서는 분위기가 좋은데 이제 경제 문제 있잖아요. 그러니까 IRA나 아니면 반도체법 관련해서 뭐를 받을 수 있느냐 요 문제인데 그거가 좀 쉽지 않은 분위기가 있어요. 그렇죠. 이제 거기서 뭔가 얻지 못하면은 이제 국민적인 그 국민들의 여론이 안 좋은 상황을 좀 반전시키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우려들도 같이 있습니다. 그래요. 자, 이 기자님, 대통령실에서는요, 이 민주당의 대응을 이렇게 좀 과하게 공격하면 오히려 역풍분다. 삼전도의 굴욕이라든가 이완용 또 이재명 대표는 하수인 이런 표현을 썼어요. 자, 실제로는 민주당 대응 어떻습니까? 사실 민주당도 그러한 걸 조금은 인지를 하고 있고요. 그 문제점은 그건 것 같아요. 우리 지지층을 잡을 것이냐, 중도층을 잡을 것이냐, 이 고민이 항상 민주당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친일 프레임이 더는 좀 예전만큼 먹혀들지 않는다는 거를 민주당이 알게 됐는데 그게 지난해 4월 지방선거 당시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논란이 좀 있었죠. 그때 좀 그걸 밀어붙이려고 했는데 먹혀들지를 않았대요. 근데 다만 핵심 지지층은 여전히 이 이슈에 민감하다는 겁니다. 특히 이번 한일 정상회담이나 이제 강제동원 해법에서는 더욱 좀 그러한 경향이 두드러지는데 민주당 지도부는 이번 주말에도 시청 앞으로 나가서 규탄 집회에 참여할 예정인데요. 이것도 고민이 좀 많아요. 언제까지 우리가 169석을 갖고 있는데 이제 장외로 나갈 것이냐, 좀 더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자. 그런데 이게 시민단체들이 이제 주도하는 시위인데 계속해서 민주당에 좀 함께하자는 요청이 온대요. 지지층도 뭐 하고 있느냐, 밖으로 나가야지. 좀 그런 딜레마적 성격이 있고요.
오늘 오전에 이재명 대표가 3호 법안으로 독도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하는 그런 법안을 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좀 호평이 따라오고 있어요. 네네. 이렇게 뭔가 장외투쟁보다는 좀 입법을 통한 맞불 형식으로 좀 가자. 조금 더 프레임을 좀 바꿔보자. 좀 국면 전환하는 게 더 좋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이제 박홍근 원내대표가 한일 정상회담 국정조사 카드를 꺼내 들었는데요. 네네. 이걸 두고도 또 여야 공방이 치열하지 않을까. 이 이슈를 민주당은 계속 끌고 갈 것으로 보입니다. 또 오늘 국회에서 뭐 외통위가 열린다고 하니까 한번 분위기를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박 기자님, 이 한일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서요. 이 여론이 나뉜단 말이죠. 대통령실이 아까 잠깐 언급하셨지만 주 69시간 근로시간 개편에 대해서는 이게 너무 오락가락하고 과연 기준은 무엇인가. 근데 그만큼 좀 심각하게 여기는 대목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게 근데 이 문제가 굉장히 좀 저는 이제 취재를 좀 따로 해보면서 좀 의아했던 게 그러니까 다른 여태까지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었잖아요. 논쟁이 되는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었을 때 취재를 해보면은 어쨌든 대부분 논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이나 여권에 논리가 있습니다. 추진을 하거나 아니면 문제가 생겼을 때 이런 이유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좀 설명하는 얘기들이 있는데 요번에 69시간제는 굉장히 중간에 많이 흔들렸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는 발언을 처음에 대통령이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들이 또 뭐 개인적인 의견이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표현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사실 그리고 또 다시 뒤집어서 오늘 대통령이 60시간 이상은 무리다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국무회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해서 정리를 했잖아요. 이런 과정들이 사실은 좀 전혀 납득이 안 돼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런 것들을 좀 물어봤는데 설명들이 다 좀 혼란스러워요. 그러니까 아마 요거는 지금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다라는 건 좀 부인을 할 수가 없을 것 같고 그러니까 오기 전에 뭐 대통령실 관계자가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을 좀 강조를 하더라고요. 대통령의 뜻은 한결같았다. 그런데 대통령실이나 정부 부처에서 제대로 대응을 못했다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좀 항변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이제 대응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로 봐서는 안에 혼란상이 있고요. 이제 얘기들 나오는 거는 굉장히 좀 다양한데 일단은 노동부 쪽에서 이 올라오는 내용이 사실은 이제 대통령실에서 검토를 하고 나온 거기는 한데 좀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노동부 탓이다 이런 의견이 하나가 있는데 결국 이제 일종의 그 책임 공방 같은 게 좀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노동부 쪽에서 69시간제 네이밍을 잘 못 막았다 이런 시각들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69시간제라는 지금 저도 쓰고 있는 표현이긴 하지만 이게 최대 69시간으로 가는 거고 전체 총량은 당연히 늘지 않는다라는 게 그렇죠. 설명인 거잖아요. 네. 근데 네이밍 자체에서부터 필패를 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주 52시간제였는데 주 69시간제 이렇게 지금 표현이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여기서부터 노동부가 잘 대응을 했어야 됐는데 그게 좀 원활하지가 못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좀 지적을 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좀 얘기들이 나오는 게 그러면 이제 뭐 여기저기 서로 탓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뭐 좀 그래도 중립적이라고 생각되는 관계자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면은 이 문제 어찌됐든 간에 뒤집기로 하긴 했지만 누군가는 좀 책임을 지거나 혼이 나야 되는 문제가 아니냐. 네. 그러니까 혼나야 된다면 누가 혼나야 되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누구 한 사람을 좀 찍기는 어렵고 대신에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는 게 지금 대통령 공약으로 대통령실을 많이 축소를 시켰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언급을 하더라고요. 원래 문재인 정부에서는 3실 8수석 체제였어요. 네네. 실장이 3명이 있고 수석 비서관이 8명이 있었죠.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 대통령실을 줄이겠다라고 약속을 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2실 5수석 체제가 됐거든요. 2실 5수석 체제가 돼가지고 처음에 대표적으로 문제가 됐던 게 뭐였냐면은 초등학교 입학 연령 만 5세로 당기는 그거였어요. 근데 그게 문제가 되니까 그때 어떤 대책을 내놨냐면은 지금 이제 소위 왕수석이라고 불리는 이간섭 정책기획수석을 새로 신설을 해서 데려옵니다. 이게 2실 6수석 체제로 바뀌었거든요. 근데 이런 과정들을 얘기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수석 한 명이 감당해야 되는 게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이제 노동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회수석이 담당을 하는데 사회수석이 해야 되는 범위가 어디까지냐면은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는 뭐 예를 들어서 보건복지 고용노동은 당연하고요. 그다음에 교육이 있고 기후 환경, 문화, 체육까지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문재인 정부에서는 8명의 수석이 했던 거를 지금은 5명의 수석이 그러니까 6수석이긴 한데 사실 정책기획수석은 네네. 실장급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5명이 나눠서 하다 보니까 너무 넓고 그다음에 안상훈 지금 사회수석 같은 경우에 사실은 그래서 따져보자면 연금 전문가거든요. 그러니까 노동 문제 전문가는 아니에요. 뭐 문외한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현실적으로 이걸 일일이 다 검토하고 명확하게 체크를 하기가 좀 어렵다.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실이 축소된 좀 부작용이 나오는 게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가 한 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이관섭 수석이 어찌됐든 간에 좀 책임을 져야 되는 게 아니냐. 왜냐하면 이제 이관섭 수석이 왔을 때 왕수석이라고 불렸던 게 기획부터 정책 기획부터 홍보까지 총괄하도록 권한을 줬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시작 단계부터 마무리 단계까지 다 하라는 거죠. 이렇게 하게 되면은 부처 간의 혼선이라던가 아니면 메시지 혼란 나오는 게 없어질 거다 이렇게 예측을 했던 건데 결과적으로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태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좀 이관섭 수석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그 역할을 받아가지고 왔는데 못한 게 아니냐, 좀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자, 누구의 책임이냐? 대통령실 안에서. 자, 그런데 이 노동 문제니까 지금 야당인 민주당도 노동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주도권이 좀 있잖아요. 그리고 이 문제를 관심 있게 볼 텐데 어떤 분위기입니까? 오늘 오전에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이 이유와 관련된 질의가 좀 쏟아졌는데요. 네네. 이재명 대표도 방금 전에 이제 본인의 페이스북에 69시간제 노, 4-5일제 예스 이렇게 좀 공세가 섞인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일단 박순봉 기자가 잘 설명을 해줬지만 민주당에서는 윤 대통령이 60시간 이상 그 노동 가이드라인을 줘놓고 네. 이거를 고용노동부 탓으로 돌리고 있다. 좀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실제로 한 민주당 의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노동부 측 관계자가 민주당에게 좀 억울하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윤 대통령 어쨌든 대통령실에서 일정 정도의 지침이 내려와서 본인들이 이렇게 정책 위반을 한 건데 이것에 대해서 보완하는 지시를 내렸잖아요. 이것은 곧 질타 섞인 것인데 그렇죠. 굉장히 억울하다는 입장이고요. 또 민주당에서는 뭐 대통령이 이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지 않느냐. 윤 대통령이 일단 던져놓고 여론이 안 좋아지면 부처 탓으로 돌리는 일들을 반복하고 있다라고 좀 비판하고 있습니다. 네, 자 야당에겐 이게 또 공격 포인트가 될지 모르겠는데 자, 앞으로 지켜봐야 되겠죠. 소통을 강화한다고 하고. 그런데 아까 일부에서도 얘기하니까 청취자분들이 왜 MZ 의견만 경청하느냐. MZ 아닌 노동자가 더 많다. 이런 분들이 꽤 계셨어요. 근데 그것도 저도 한번 물어봤는데 네. 지지율이 빠졌을 때 최근에 이제 계속 빠지고 있잖아요. 누구나 다들 분석하듯이 크게 두 가지를 예로 들고 있는데 하나는 한일 정상회담 그 결과물이 좀 뭐 충분하지 않았다. 네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지금 주 69시간 최대 69시간제잖아요. 근데 이걸로 인해서 특히 빠지는 층을 봤더니 그 젊은 세대층이 많이 빠졌다라는 거예요. 네네. 그래가지고 MZ세대를 좀 적극적으로 언급하는 거라고 합니다. 주로 빠졌기 때문에. 자, 그런데 대통령실에서 정책이 이렇게 중심을 못 잡고 바뀐 적이 아까 민주당 얘기처럼 과거에도 있었잖아요. 맞아요. 대통령은 다른 쪽을 좀 질타하고 그런 배경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방금 말씀드린 그런 원인 분석도 하나가 있을 수가 있고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축소가 되면서 예전만큼 통화라는 역할이 좀 약해졌다. 이런 분석이 하나가 있을 수가 있고 그러니까 특히 지금 이제 또 하나 얘기 나오는 게 뭐가 있냐면은 사실 이제 오락가락했던 사례에 대표적으로 3개 꼽을 수 있거든요. 아까 네. 하나 말씀드렸던 만 5세로 초등학교 입학 연령 당기기로 했다가 안 돼가지고 결국 교육부총리까지 날아갔었고 두 번째는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제 여성가족부에서 비동의 간음죄. 아 맞아요. 이걸 추진을 했는데 이것도 굉장히 상황이 이상했어요. 법무부가 오후에 뭐 그걸 우리는 이제 안 된다는 입장도 냈고 우린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나중에 거의 한 밤에 돼가지고 여가부에서 출입 기자들한테 그거 없던 거다 안 할 거다 이렇게 다시 번복하는 그런 일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번에 지금 69시간제도 굉장히 의아하죠. 왜냐하면 대통령의 발언하고 네. 그다음에 고위 관계자들의 발언이 좀 엇갈리고 이런 상황들 이제 3가지가 있었는데 이제 나오는 얘기들은 아까 이제 노동부 뭐 그런 얘기도 좀 드렸지만 공공기관하고 그다음에 공무원들 장악이 좀 안 됐다 이런 얘기들도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무원들 밑으로 잘 안 내려간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시를 내려도 예전에 그 산업부 얘기 한번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네네. 그러니까 원전 관련해서 그때 이제 좀 문제가 됐었던 문재인 정부에서 주요하게 원전 정책을 추진했던 인사들이 여전히 원전 부사에 일부 남아 있다라던가 지금은 이제 바뀌긴 했지만
그러니까 공무원들의 성향을 좀 나누긴 어렵지만 예를 들어 여가부 문제도 그렇게 분석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걸 원래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던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계속 추진을 해야 되는 그런 이슈인 거예요. 그런데 사실 윤석열 정부에서 봤을 때는 뒤집는 이슈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이 충돌을 하면서 이 목소리가 원활하게 전달이 안 되는. 그러니까 원래 하던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한테 정반대 임무를 주긴 좀 어려운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인사를 촘촘하게 다시 내거나 방향을 바꿔야 되는데 그런 작업들이 좀 안 된 게 아니냐 이런 해석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공무원 조직이 뭐 워낙 크고 갈래가 많은데 말씀하신 대로 하부 조직 혹은 실무 조직이 완전히 장악되지 않은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다. 지금 사실 여권에서 이제 여권 입장에서는 불만들이 굉장히 많은 게 이제 모 공공기관에 있는 이제 인사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이제 이 사람은 한 부장급이고요. 그 위에 임원들이 쫙 있는데 네. 임원들의 임기 그 언제 임명이 됐는지를 보니까 작년 3월 20일 요쯤이라는 거예요. 그때 이제 대선 끝나고 한 2주 정도 지난 뒤에 대부분 임명이 다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의 임기가 3년 정도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이건 여권 입장이긴 하지만 3년 동안 이제 문재인 정부 사람들이 공공기관의 임원들로 상당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알바끼다 뭐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네, 그런 이제 비판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실무적으로는 그렇게 꽤 많다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그 공공기관에는 이 윤석열 정부에서 내려보내는 어떤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반영되기가 좀 만만치는 않은 구조인 거죠. 그래요. 자, 또 다른 이슈도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천하람 변호사 지금 전당대회는 끝났고 친윤 뭐 직할 체제가 완성됐다.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는데 오늘 오전에 천하람 변호사가 KBS 일라디오와 전화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여쭤볼 텐데 자, 대구에서 순천으로 가는 중이다. 근데 서울에는 안 올라오고 지역을 계속 도는 것 같아요. 이유가 있습니까? 이거 천하람 변호사한테 직접 물어보진 않아가지고 단정적으로 얘기하긴 그런데 네네. 천하람 변호사랑 좀 가까운 인사한테 얘기를 들었을 때는 아마 지난주부터 방송을 대부분 출연을 안 했을 거예요. 네네네. 천하람 변호사가. 이제 그 왜 그러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제 취소하고 내려갔는데 그게 아무래도 이제 김기현 대표가 만나자라고 제안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응하는 게 좀 마땅치가 않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좀 그러는 것 같다 이렇게 좀 해석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림을 보면은 김기현 대표는 좀 일방향의 연포탕을 지금 끓이는 작업을 쭉 네네. 이어가고 있어요. 뭐 안철수 의원도 만났고 황교안 전 대표도 만났고. 그다음에 당내에는 뭐 지명직 최고위원은 강대식 의원을 이제 유승민계라고 불리는 강대식 의원한테 주고 그다음에 대변인 한 자리는 또 나경원 계라고 좀 표현하기는 애매한데 하여튼 예전에 나경원 캠프에서 일했던 김민수 전 당협위원장한테 주고 이런 식으로 좀 일방적으로 그림을 그리는데 이제 마지막 남은 게 천하람 변호사거든요. 그 당대표 경선에서 같이 참여했던 3명의 후보 중에 마지막 남은 사람이라서 만나가지고 악수하는 그림만 그려주면은 이제 이 그림이 완성이 되는 건데 근데 사실 이제 일종의 좀 어떻게 표현할까요? 당하는 쪽에서는 그렇게 좋은 선물을 받은 사례가 없어요. 앞에 보면은. 예를 들면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도 과학기술특위위원장을 준다고 했는데 거절했죠. 거절했고 사실은 보통 이제 그냥 정치권에서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좀 탕평이다 아니면 이제 포용한다라고 하면은 한 자리 추천해 주세요. 내지는 뭐 원하시는 자리가 있습니까? 이런 게 일반적인데 당직에 네 전혀 다른 뭐 새로 특위위원장 만들어가지고 해주겠다. 이것도 좀 불만족스러운 거고 결국 천하람 변호사한테도 사실 줄 게 없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 지금 남은 자리가 정책위 의장인데 당연히 이제 가능하지 않고 원내가 아니니까. 그렇죠. 그럼 그 외에 뭐 줄 자리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받을 것도 없는 거예요. 천하람 변호사 입장에서는. 근데 만나는 순간 어쨌든 악수 손을 내미는 그 손을 맞잡는 그 그림은 그려지는 거잖아요. 화합의 모습은 그려지고. 그럼 김기현 대표 입장에서는 원하는 걸 다 충족하게 되는 건데 이 그림을 만들어주는 게 좀 마뜩지 않은 것 같다. 이런 해석들이 있습니다. 만들어주고 싶지 않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서울은 안 오고 지역을 돌고 있다. 전화 연결을 하네요. 자, 그런데 국민의힘 원내대표 경선이 또 바로 다음 달 4월에 예정돼 있단 말이죠. 벌써 물밑 경쟁이 치열하다는 후문인데 자, 후보군의 면면 현재 당 내부 상황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사실 제일 중요한 변수로 봤던 거는 그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돌아오느냐 안 돌아오느냐 이거였거든요. 만약에 장관직을 그만두고 돌아오게 되면 이건 원내대표 선거 때문에 돌아오게 되는 거고 그러면 또다시 이제 대통령실 정부에서 내려오는 인사니까 용산 친윤 인사다 이렇게 딱 낙인이 찍히면서 그 효과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그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시기적으로도 지금
그 원내대표 경선이 4월 7일이나 8일 아니면 이제 4월 말 이런 정도로 얘기가 되고 있는데 네. 지금 원내 쪽에 물어보니까 전자일 가능성이 좀 높대요. 더 빨리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뒤로 미루지 않는다라는 거는 그 장관 인사청문회라든가 차기 장관이요. 뭐 이런 시간을 고려했을 땐 뒤로 가는 게 맞거든요. 예를 들어 권영세 장관이 나오려고 하면은요. 그러니까 그런 걸 좀 고려하지 않고 있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권영세 장관이 안 오는 걸로 보이고 그리고 권영세 장관이 또 이번에 이제 그 해외 일정도 또 공개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 움직일 걸로 보이고요.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대표적으로 남은 인물이 김학용 의원하고 박대출 의원, 뭐 윤재욱 의원 이런 인물들인데 지역이 또 다 달라요. 김학용 의원은 수도권, 이제 경기 쪽이고 박대출 의원은 이제 PK 쪽이고 그다음에 윤재욱 의원은 TK 쪽이거든요. 이렇게 다른데 그래서 이제 향후에는 그 첫 번째는 윤심. 그러니까 누가 윤심이냐. 이게 이제 역시 중요한 변수가 될 건데 아직까지 뚜렷하게 그 지령이 내려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3명의 후보 다 원조 친윤 그룹에 그 섞여 있는 그러니까 딱 이름만 들어도 친윤이다 이런 사람들은 다 아니거든요. 네네. 그리고 모두가 이제 친윤을 표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두 번째 변수는 지역이 좀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제 당대표가 PK인 거잖아요. 그럼 이제 나머지 지역을 줘야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총선을 앞두고는 보통 수도권을 많이 배려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김학용 의원은 그런 점을 많이 강점으로 내세울 걸로 보이고 특히 박대출 의원 같은 경우에는 PK가 되니까 좀 부담이 될 수가 있고 그다음에 TK 지역은 지금 좀 소외돼 있다라는 그런 불만이 있어요. 지금 김재원 최고위원이 수석 최고위원으로 당선이 된 거는 유일하게 TK 후보였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윤재욱 의원은 이제 그런 점을 좀 강점으로 내세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얘기들 쭉 하다가 제가 좀 뭐 재밌게 들은 얘기는 그러니까 이게 뭐 결정적인 건 아닌데 이제 좀 인상적으로 들었던 얘기는 당내에서 나오는 게 김학용 의원이 이제 지난 15일에 안성의 반도체 대기업 유치 자문위원회 출범식을 했거든요. 네. 근데 그날이 무슨 날이었냐면은 그 대통령이 용인에다가 반도체 클러스터 그 집적단지 만들겠다라고 발표를 한 날이에요. 원희룡 장관이 프레젠테이션을 했었죠. 네. 그러니까 이제 안성에 유치하겠다라고 하는 상황에 그날에 용인에 발표가 난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러면 별로 이렇게 좀 용산이랑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게 아니냐. 김학용 의원이 이제 이런 얘기들도 좀 일부 나오고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좀 면밀히 본다라는 거는 어느 후보가 친윤이냐 아니냐 이런 것들을 당내에서 지켜보고 있다. 이런 거로도 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정부의 발표와 코드가 맞는 의원이 아무래도 더 소통되는 거 아니냐. 자, 그런데 이 원내대표 선거는 의원들이 하는 거잖아요. 의총에서 결정하니까 귀신도 모른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저 전당대회처럼 누가 윤심 후보냐, 누가 뭐 반윤 후보냐, 뭐 누가 어떠느냐 하는 것보다 친소 관계가 작용을 한다고 하니까. 근데 이제 이 기자님은 국민의힘 출입하신 적도 있으니까 내부 사정을 좀 아실 텐데, 자, 이 기자가 체감하기엔 어떻습니까? 박순봉 기자가 설명한 것 중에 윤심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는데요. 뭐 한 달 전쯤부터는 윤심이 박대출 의원이다라는 이야기가 여의도에서 좀 돌았습니다. 근데 그게 뭐 자의인지 타의인지 그건 알 수 없기 때문에 자가 발전도 많이 있으니까요. 네,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이야기들이 파다 있는데 아까 말하신 것처럼 그 PK 1세기 되면 TK 홀대론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확실히 그래서 최근에는 박대출 의원을 좀 주저앉힌다고 하죠. 원내대표를 좀 나오지 않는 방향으로 좀 정리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걸로 압니다. 그래요. 정책위 의장을 지금 계속 시키려고 김기현 대표는 설득을 하고 있는데 이제 박대출 의원은 또 정책위 의장보다는 원내대표를 하고 싶기 때문에 도전을 한번 해보겠다. 네. 정치인으로다 자기의 또 꿈과 야망이 있단 말이에요. 이번 기회에 하는 생각이 또 있단 말이죠. 자, 결국 권영세 통일부 장관의 도전 여부가 최대 변수인데 박 기자님 얘기로는 일단은 어려운 것 같다. 좀 대체적으로 그렇게들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일정도 좀 앞으로 잡은 걸로 봐선 그렇고 그다음 권영세 장관이 또 3월 22일부터 25일까지 일본 간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일정으로 봤을 때는 원내대표 선거는 고려를 안 하는 걸로 좀 보입니다. 네. 자, 원내대표와 함께 정책위 의장 자리 나오는데 박대출 의원은 거절했다고 말씀하셨고 지금 유이동 의원 사실은 지명직 최고위원의 오퍼가 갔는데 거절을 해서 다른 이제 유승민계 의원으로 넘어갔던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유이동 의원도 거절한 겁니까? 아니
이거는 이제 제가 들은 걸로는 이건 뭐 공식적으로 확인된 얘기는 아닌데 그 지명직 최고위원 이전에 네. 유이동 의원을 정책위의장으로 고려를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더 먼저. 네, 고려를 했는데 너무 중책이다 이런 좀 반론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제안을 받은 거고 오히려 돌렸는데 낮은 걸로 준 거죠. 근데 이제 지명직 최고위원은 뭐 유이동 의원 입장에서는 3선이나 했기 때문에 받기가 좀 어려운 자리인 네, 거고 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좀 와해가 된 그런 상황이죠. 그러면 성일종 의원이 계속 하나요?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아무래도 이준석 대표 체제 때 임명됐던 위의장이기 때문에 현 지도부와는 사실 결이 맞지 않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유임은 안 될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그 교체 시점이 문제입니다. 성일종 위의장 입장에서는 1년 임기가 보장돼 있어서 4월까지 기한이 남았고요. 또 김기현 대표 입장에서는 그 말했듯이 아직 후임자를 명확히 찾지 못한 상황이라서 또 정책위의장은 당원 당규에 대표와 원내대표가 협의를 거쳐서 의원총회 추인을 받게 돼 있어요. 때문에 이제 원내대표가 새로 임명이 되면 그 사람과 이제 좀 논의를 해야 되는 과정이 남아 있어서 네. 주호영 원내대표와 임기를 좀 같이 해서 물러나지 않을까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쪽에 좀 물어봤거든요. 네네. 성일종 의원실을 물어봤더니 그쪽에서 하는 얘기는 이제 언제든지 그만둘 생각이 있다. 그러니까 후임만 정해지면 바로 그만두겠다. 이제 이런 입장은 전달을 해놨고 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책위의장을 못 정했기 때문에 차기를 아직 그리고 이제 보통 원내대표랑 협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네. 일방적으로 정하기도 좀 까다로울 그렇죠. 거예요. 러닝메이트 개념이니까. 네, 그래서 아마 조금 더 성일종 의장이 당분간 좀 맡을 걸로 보입니다. 네. 일단 신임 원내대표가 뽑히면 그 다음에 이제 교체될 가능성이 있다. 자, 그런데 이 비슷한 시기에 공교롭게 더불어민주당도 사실은 원내대표 선거를 치릅니다. 그런데 이게 경선 시기를 4월 말로 할 거냐, 5월로 할 거냐, 뭐 경론이 있었는데 5월로 정리가 됐다고 해요. 네, 맞습니다. 비하인드가 있다면서요. 네, 원래 조기 원대 선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결국 당원 당규대로 5월 둘째 주로 정리가 됐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사실 국민의힘에서 워낙 강경하게 4월 말은 안 된다는 입장을 펴가지고 민주당도 그냥 원래대로 하기로 했다는데요. 보도에도 나왔죠. 그 주호영 원내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가 둘이 만나서 우리 4월 임시국회까지는 책임 있게 같이 하고 이제 좀 임기를 맞춰서 5월 초쯤으로 이렇게 좀 선거를 했으면 좋겠다. 네. 근데 이거에 대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 굉장히 불쾌했다고 합니다. 왜 의원총회 추인도 받지 않고 의총에서 결정해야 될 사안인데 자기네끼리. 왜 양당 원내대표끼리 그런 것을 논의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좀 붕괴를 했고요. 그래서 주호영 원내대표는 좀 4월 7일이 임기 종료인데 그렇죠. 하루도 못 넘긴다. 이런 이야기가. 그날에 딱 맞춰라. 네, 그렇게 기류가 흐르고 그래서 있다고 초반에는 합니다. 여야가 카운터파트를 좀 그쵸. 비슷한 맞추려고. 시기 네. 4월 말에 뽑자 이런 얘기였는데 4월 7일 하루도 못 넘긴다. 네. 국민의힘. 그러니까 민주당은 우리도 그럼 당원 당규대로 5월 둘째 주. 그렇죠. 국민의힘 쪽에서 네. 받질 않으니까 민주당도 그냥 5월 둘째 주에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한 달 이상 이렇게 기간이 뜨고 그렇죠. 각각 신임 원내대표가 나오겠네요. 자, 알겠습니다. 자, 검찰이 이번 주에 이재명 대표를 불구속 기소할 예정이라는 얘기가 파다해요. 자, 이후에 이제 당헌 80조 적용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고 하는데 지금 당내 분위기 어떻습니까? 지금 보도에 따르면 이르면 내일 성남FC 관련 사건으로 불구속 기소 방침이라고 네. 하는데요. 기소와 동시에 그 당헌 80조를 적용해서 즉각 당대표 직무를 정지해야 된다. 그런 목소리가 비명계를 중심으로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근데 결론부터 말을 하면 지도부는 이걸 이 대표에게 적용하지 않기로 좀 결론을 내렸는데요. 어제 오전에 비공개로 당무집행회의가 있었습니다. 네네. 근데 여기에서 조정식 사무총장이 만약 대표가 기소가 되더라도 대표직 정지를 하지 않겠다. 이것은 명백한 정치 탄압이기 때문에 당무위를 열어서 예외 조항을 적용하겠다.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하고요. 또 문제가 뭐냐면 앞서 기동민, 이수진 의원 2명이 기소가 이미 된 상태예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 두 의원에게는 당원 80조 적용을 안 하고 이 대표에게만 하느냐. 이것도 형평에 맞지 않잖아요. 네. 또 조금 애매한 게 기동민, 이수진 의원은 이제 뇌물죄, 그러니까 부정부패 혐의와 가장 가까운 혐의로 기소가 됐고 이 대표는 어떤 것으로 될지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네네. 뭐 제3자 뇌물이라든지 배임이 될 거란 배임이라든가. 말이에요. 그럼 뇌물보다는 상대적으로 부정부패 범죄라고 하기 애매한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형평성 문제 때문에 당헌 80조를 이 대표에게 적용하는 일은 사실상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현재 민주당 분위기는 그렇다.
자, 오늘 불사조 기자단 아주 쏠쏠한 얘기 많이 들었고요.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박순봉 경향신문 기자 그리고 이은지 문화일보 기자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